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로 어떻게 쓰느냐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도 저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소위 경기 부양 필요해요. 경기 활성화가 부양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식 경기 부양이라는 거는 결국은 거품을 띄어서 나중에 중산층 이하가 고통받도록 하는 게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 부양 말고 경기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조로 하느냐 뭐 몇십 조로 하느냐 이런 양의 문제보다도 어떤 분야의 추경을 편성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하루아침에 추경 하나 정도 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분야가 아니고 굉장히 그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꾸는 추경이면은 충분히 환영할 만하고 좋은 거죠. 근데 잘 바뀌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아까 추가로 질문하시면 되고 또. 네. 예전에 그 참여정부 계실 때 그 부동산 정책을 이제 뭐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거를 다 예상이 됐었나요? 내가 좀 아쉽게도 그 부동산 정책할 때는 개입을 예산처 장차관을 하고 있을 때라서 청와대 들어가고 난 뒤에는 주로 딴 걸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기보다도 집값이 안정화돼야 되겠다는 게 그때의 전부 다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2008년도에 미국 경제 문제하고 겹치고 세계적으로 겹치는 문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좀 강화되는 이런 부분이지 그때 이 정도 주택이 침체할 건가 하는 거는 예측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본 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안정화를 시키면 그래서 조사도 하고 분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문가들도 불러서 제가 쭉 하고 한 게 집값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어떤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30% 이하는 안 떨어진다. 그때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DTI 규제 같은 게 대체적으로 60%만 참아온 게 30% 그래서 미국 같은 그런 게 사실은 안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난 정부 말기 때 이 정부 말고 그 노무현 정부 말기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 절대로 그 집값에 또 소득의 60%를 넘지 않도록 집값이 경우에 따라 30%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전부 디폴트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은행들이 막 메가뱅크 그런 게 붐이 불어가지고 무조건 대출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로 밑에서는 잘 안 먹혔다,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암행으로 비밀리에 사람들을 내보내서 조사도 하고 이랬어요.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금감위원장을 불러서 은행들 좀 통제를 하라고 대통령하고 내하고 세 명이서 식사도 하면서 잘해달라고 계속 하고 그랬는데도 뒤에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잘 안 되고 자꾸 은행에 대출이 나가고 이런 거예요. 저축은행 문제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저축은행 문제도 생기고 은행의 문제도 계속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의 임기를 6개월을 앞두고 그러니까 정권이 끝나면 6개월인데 금감위원장을 바꾸죠 그때. 그냥 그거 좀 지금 말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래서 그 정도를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렇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돼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는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했다기보다도 대비를 했습니다. 비전 2030에 있어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성장을 위한 투자 정책이 하나 일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는 여야에 이제 비판이 많았었는데 경제 정책을 이제 수립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안 나왔지만 그거를 시행하실 때 어떤 이제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지가 솔직히 궁금합니다. 비전 2030의 아주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국민의 삶의 질을 어느 수준까지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기준을 어디로 대강 삼았냐면은 2020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전 2030을 할 때, 작성할 때 2005년도거든요. 2005년도에 2020년이니까 15년 후죠. 15년 후에 국민의 삶의 질이 2020년도에는 일본, 미국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미국,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 일본의 기준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현재 상태의 미국, 일본 정도의 삶의 질을 2020년도에 가서 우리나라는 달성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가면은 미국, 일본은 훨씬 더 또 앞서가 있겠죠. 그때 같이 간다는 말이 아니라 2001년도에 미국, 일본 수준을 2020년도에 우리는 따라간다. 그리고 2030년도에 가면은 서구 유럽, 스위스를 포함한 이런 나라의 수준을, 삶의 질을 따라간다. 그게 뭐냐면 2001년도에 서유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 정도의 수준을 2001년도 그 나라의 수준을 2030년도에 가서 한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목표가 작은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2030년도에 가서 유럽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 당시에 2030년 유럽 기준이 아니라 30년, 그때 가도 30년의 차이죠. 그러니까 2030년도에 30년 전에 유럽 기준을 맞춰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마약, 아펜 이야기까지 다 나왔죠. 천당을 그렸다, 천국을 그렸다, 허황된 계획서. 그래, 오히려 진보 쪽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약하다, 자, 너무 늦게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고, 그걸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할 수 있도록 성장 모델을 바꾸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바꾸는 거에 딱 밑바탕이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소셜 캐피탈 문제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뢰 없는 사회고 규칙도 안 지키고 이래가지고는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고 판검사, 검찰 이런데 사실 사회 중추기관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대 축으로는 사회적 자본과 성장이죠. 그 성장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는 거는 네 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 사회적 자본은 한 챕터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거는 그냥 전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데, 가장 어려웠던 게 그 안에 재원 배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30년 동안 어떻게 쓴다 하는 거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정부 수립 이래 최초입니다. 30년을 앞두고 돈을 어떻게 재원을 배분한다. 그건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보고서를 이런 게 아니고 국가의 계획서라고, 계획서를 30년 앞으로 보는 계획서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30년 동안 성장률도 계산을 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들어올 건지, 그 다음 돈이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조달을 할 건지, 세금을 얼마나 올려야 될 건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과 전망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죠. 저기
새 정부 들어와서 지하 경제를 좀 투명화 시켜가지고 세수를 좀 많이 확대하겠다는 뭐 그런 정책을 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좀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건 전망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논리는 맞는 겁니다. 맞는데 그 앞에 정부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재원 조달 방식을 당연한 겁니다. 지하 경제를 지하 경제는 세금 포탈하는 부분들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세금 찾아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도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또 이쪽 부분에 가고 있는 걸 이쪽으로 바꿔버리는 거 재원의 전환 문제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지금 아까 말한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그거는 아무리 지하 경제가 다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은 없는 거지만 그 자체로는 재원이 부족하고 여태까지 다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해온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재원 조달하는 방식은 국채 발행해 국가 부채를 늘리든지 아니면 세금을 올리든지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본류고 지금 말한 전략해야 된다.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구호라고 봐야 되죠. 세금을 올린다면 당장 표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정말 용기 있게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우리나라 같은 사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부자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중산층들이 너무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너무 안 냅니다. 그 뭐 안 내면 뭐 국가 정부가 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하철에 자판 놔놓고 장사도 너희들이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한 게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요새는 실업보험 문제, 실업보장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노동 생산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인들 뭐 자판을 없애야 된다는 건 그냥 농담이고 실제로 가장 복지 체계를 완성시켜야 되는 게 실업보장 문제입니다. 직업 보장 문제. 예, 하나 더 해도 돼요. 중소기업 육성으로 이제 신정부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이 과거에 이제 좀 안 됐는데 이런 뭐 이게 시대의 화두인지 아니면 새 정부에서는 성공적으로 그 중소기업 육성책이나 어떤 벤처 활성화나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망은 잘 모르겠고요.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런 건데 쉽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건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했고 이게 그냥 단순히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70년대부터 무려 한 40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책의 역사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은 중소기업이 잘 돼 있습니다. 독일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나라입니다. 육성할 필요가 없어요. 중소기업, 소위 중소기업, 중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잘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중하공업으로 체제 전환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재원 배분을 참 국가가 몰아주죠. 그게 오늘날의 재벌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로 왜 그때만 해도 재원 배분을 국가가 몰아줄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아니고 국가 자원을 몰아줄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이 정도 오는 게 3, 40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1984년도에 물가조정과정이라는 과정을 했어요. 경제기획에. 물가조정과정이 뭐냐면은
물가는 그야말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담당하는 물가가 가격이 한 800가지 정도 됐어요. 예를 들면 뭐 고속버스 가격, 비행기 가격, 뭐 학교 등록금, 뭐 책값, 그거 다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 됐습니까? 84년 넘으면 지금 30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0년대 뭐 오죽하겠습니까? 국가 자원을 전부 그쪽으로 배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갚버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이 워낙 그 소셜 캐피탈이 안 돼 있는 나라니까 특히 재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종속되는 중소기업을 굉장히 착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말로 바꾸려면은 그게 쉽겠습니까? 70년대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40년가량을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으로 돼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뭐 조금 그래서 육성을 시킨다는 게 중소기업 육성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소기업 육성을 어떻게 해야 육성이 되는지. 육성이라는 게 사실은 중소기업이 가장 육성이라니까 잘 되게 하는 건 페어플레이입니다. 경영 잘하고 장사 잘하는 사람 잘 되도록 이렇게 일로 거기에 매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많이 쓴다. 그쪽에 그것도 그게 과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냐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는 겁니다. 국가가 예산을 정부가 그쪽에 돈을 많이 넣는다는 말은 결국은 간섭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면서 간섭 안 합니까? 돈을. 그리고 간섭을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기술 개발을 잘하고 판매를 잘하고 이거 이전 문제로 정부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공무원한테 가서 잘 설명하고 심하게 말하면 로비를 한다는 게 부정부패 한다는 뜻을까지 꼭 포함하는 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가서 로비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래야 돈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표가 할 일이 지금 나가갖고 직원들과 같이 기술 개발하고 매출 올리고 대기업과의 그 상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이거 노력보다 자기 사업 설명하고 보조금 받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래갖고 망한 회사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 농기구로서 최고의 그 수준을 받은 대동기계인가? 그거 다 보조금만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그때 대단한 기술가 있었는데 그 기술이 개발되고 해서는 요새 동남아 같은데 어지간한 뭐 농사 짓는 것은 다 아마 휩쓸었을 겁니다. 근데 저 정부 돈 몇 푼 받으려고 쫓아다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그냥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마련해 주면은 못하는 사람은 망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가 제대로 육성을 뭐 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어려울 거입니다. 대선 때마다 보면은 후보자들이 다 재벌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재벌 개혁과 변화를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굉장히 정말 지금 설명하려면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일부를 내가 대강 어떻게 한다는 구상을 저 책에 상당 부분 할애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마피아에 보면은 그 영화를 보니까 갓파더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부활을 시킬 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해결을 해가 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들이 뭐겠는가를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투명입니다. 재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재벌 가족들이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좀 적어놨는데 혹시 그러다 책 사라는 뜻은 아니고 관심 있으면 조금 더 한번 보십시오.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사인회를 하고요. 네. 멋있으시죠? 네. 네. 포토타임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사인회는 이렇게 사인하시고 포토타임 하도록